예, 어, 지난 2월에 여러분을 만나 뵙고, 그때는 뭐,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도 잘 모르고, 그저, 성 회장님이 이메일로 이런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엉겹결에 뭣도 모르고 참여를 했는데, 하고 나 보니까, 이렇게, 쉽게, 참여할 모임이 아닌 걸 제가 알았어요. 그 열정과 그 성의와 그 정성. 그래서 2월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제가 미안해서 원격결의 끝 무렵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가을에 한번 또 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시가 돼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아시는 대로 이화여대 부속병원, 지금 이화의료원이죠.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보건여관과 동대문 부인병원의 이게 선교사 이야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다행히 제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8월까지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한 3,000명인데요. 그분들의 그 사전을 편찬하는 일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건여관과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 기록들을 다시 한번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들, 또 좀 더 교정하고 또 고쳐야 될 잘못 알려졌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우선 제일 먼저 그 책은 이제 금년 12월 22일 저희들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서 이제 출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 책 나오기 전에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공개하는 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기관에서 사역했던 여자 선교사님들, 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화 의료원의 뿌리, 그 역사, 그 정신은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월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한국에 들어왔던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대개 세 부류입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의사, 두 번째 부류는 학교 선생,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회를 하는 목사님. 그래서 이제 학교를 하실 분들은 이제 목사님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종 황제께서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면서 허락한 사업이 이런 두 가지 사업이에요. 아직 교회는 안 된다. 교회는 아직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학교하고 병원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대개 학교하고 병원을 할 선교사들로 구성이 됩니다. 보시는 사진은 1887년 정동에서 모였던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 가족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5가족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헤론, 이 두 분은 장로교죠. 북장로교회.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학교를 하실 분으로, 그래서 고아원 학당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경신학당도 되고 연세대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은 알렌 의사가 먼저 했는데 그분은 2년 만에 선교사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그 후임으로 헤론 선교사가 오셔서 강회원이라고 하는 병원, 나중에 그것이 이제 서울대학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되죠. 그래서 재중원을 하시게 됐고요. 감리교회는 두 가족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는 배제학당 학교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크랜턴 모자가 같이 왔는데 어머니 메어리 스크랜턴은 유학당, 유학교를 하고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은 이제 시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정동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학교와 병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사역에 제한돼서 선교사들이 활동하게 되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개종자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1887년에 되면은
똑같이 정동에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출발이 됩니다. 우리 보구여관과 동대문 부인병원은 이제 감리교 선교부에서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감리교회 초창기 개척 선교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앞선 사진에서 보았던 대로 감리교는 두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러 부부하고 그 다음에 스크랜튼 모자. 그래서 두 가족이 들어와서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그 다음에 스크랜튼 부인은 유아학당을, 그 다음에 아들 스크랜튼은 시병원을, 그렇게 해서 이 세 기관의 명칭은 다 1887년 봄에 고종 황제께서 외부를 통해서 내려보낸 현판, 편액, 사익현판이라고 그러죠. 이 조선시대는 최고의 명예죠. 향교나 서원이나 뭐 연렵이나 이럴 때 국왕이 직접 이름을 지어서 그거를 간판을 새겨가지고 내려보내면은 그건 뭐 아주 홍살문이 세워지고 굉장히 영예스러운. 그러니까 이제 배제학당, 이화학당, 시병원,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설립이 되는 보건여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종 황제께서 외부를 통해서 내려보낸 사익현판이 걸린 기관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좀 존경을 표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국왕이 공인했다 또는 보호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크랜튼 모자는 들어와서 이제 병원과 여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특히 이제 스크랜튼 박사는 들어오자마자 1년 후에 선교본부에 급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한국에 제일 필요한 것이 여성의사다. 여성 환자들을 치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녀 질세부동석이라 해서 철저하게 남녀를 구별하는 조선 유교 문화권에 있었던 그런 한국에서 서양 남자 의사가 조선인 여성 환자들을 치료할 길이 없는 거죠. 도망가기도 하고 아무리 아파도 서양 남자한테 자기 몸을 보인다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진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빨리 여성 의사를 보내달라. 사실 1880년대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 북미 주위에서 의사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 의사는 더 그렇죠. 여성 의사가 미국 사회에서 배출된 게 1860년대 그 이후로부터 비로소 이제 여성 의사라는 전문직이 여학교가 설립이 돼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북미주 자체에도 여성 의사가 희귀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누가 올 것인가? 이것이 바로 스크랜튼 박사,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의료, 특히 여성 의료인이 절대 부족한 그런 시대 상황을 알기 때문에 누가 올 것인가 했을 때 이제 그때 자원에서 온 여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메타 하워드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이제 정동에 처음에는 한 1년간 정동의 시병원에서 방 한 칸에 여성 환자를 이렇게 모으고 진료하다가 1년 후에는 정식으로 바로 그 시병원 옆에 딸려 있었던 또 다른 한옥 건물을 병원으로 개조해서 조선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을 세우게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이화여자고등학교 테니스장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한옥 건물 세우는데,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저기 툇마루에 이렇게 서 있는 회색 옷을 입고 서 있는 서양 여성이 바로 메타 하워드고, 그 옆에 한옥을 입은 조수가 보일 겁니다. 그분이 바로 봉선 어머니라고 스크랜튼 박사가 시병원을 개설하고 처음 치료한 전면병 환자입니다. 저 부인이 시골에서 그 남편이 전면병에 걸리니까 거적대기에 쌓아가지고 서대문 성벽에 갖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때 어린아이가, 목내라고 어린아이가 같이 어머니를 따라왔는데, 결국 저 여인이 서대문 성벽 아래 거적대기에 쌓여서 버려진 창으로 집안에 쫓겨난 거죠. 전병 걸렸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스크랜튼 모자가 산책하다가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다가 치료한 제1호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 딸은 이화학당 1회 졸업생이 되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명을 구한 다음에 이제 선교부에서 선교사를 도와주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 하워드가 들어왔을 때 바로 하워드의 일을 도와주면서 통역도 하면서 환자들 치료하는 것도 도와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력자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봉선 어머니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회나무 옆에 그 갓쓴 남자가 보이는 게 저게 바로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께서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간판을 내려보내면서 동시에 기수라고 지금의 분 이제 하사관급입니다. 군고를 수비하는 군 병졸이에요. 그래서 그 기수를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기수가 늘 저 기관을 보호하고 또 메타 하우드가 외출할 때마다 그 항상 시위하는, 그래서 선교사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기수의 존재가 이 기관이 국가가 공인하고 국가가 보호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메타 하워드입니다. 메타 하워드는 미시건주 엘비언에서 출생했고요. 할아버지가 영국에서 의사로 계시다가 미국으로 이주한 분이에요. 근데 이주한 지 얼마 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소녀 시절을 보냈고, 그러나 어쨌든 공부를 잘해서 엘비언 대학과 시카고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졸업한 그 해에 바로 미감리에 여성 해외 선교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조선에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는 그 말을 듣고 정동에 전착해서 이제 보군여관을 1년 후에 개설을 합니다. 그런데 뭐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 그래요. 2년간 한 8,000여 회를 진료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저희 말은 풍토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건강 악화로 더 이상 한국에선 사역할 수가 없어서 결국 1889년 여름에 결국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2년간 한국에서 사역을 한 것이죠. 처음에는 건강이 회복되면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만은 귀국 후에도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 1년 후에 선교사직을 사임합니다. 그러나 선교사직 사임한 후에 그는 선교사로 서원했던 1차 계약 기간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오하이오를 비롯해서 미시건, 미네소타 그 지역을 북미주 전역을 순회하며 한국 선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강연회를 엽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한국 선교사 사역을 다 못했던 그 빚을 갚는 그 마음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893년에 결국 한국 선교사로 다시 나오는 걸 포기하고 엘비언 자택에서 개업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지나다가 1930년 7월 28일 미시건주 켈러머주에서 별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묘소가 있는 엘비언의 리버사이드 메모리얼 파크 공동묘지에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사전 편찬하면서 저분의 묘소를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우리 이화 동창이든지 아니면 의료원에서 저 묘소 한 구덩이에다가 조그마한 기념비라도 하나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대요. 어쨌든 보구여관을 우리가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 또 이화의료원의 뿌리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 이제 홀 부인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스크랜턴 대부인에 대한 그런 기념하는 사업들도 많이 했는데 정작 좀 용기를 내서 한국 땅에 처음 와가지고 보구여관을 시작했던 그 메타 하워드 가족 묘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부모의 묘소 같이 있었던 거 옆에 같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조그맣게 결국 그의 묘비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뒤늦게라도 우리 후배들이 어떤 감사의 그런 표식을 하나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바로 이제 메타 하워드 뒤를 이은 분이 로제타 셔우드 홀이죠. 이분은 뭐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뉴욕에서 출생했고요.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갔던 메타 하우드가 결국 병으로 귀국을 해서 이 정동에 있는 보건요관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던 말을 듣고 결국 한국 선교로 방향을 틀죠. 그때 이제 남편 까민 사귀고 있던 윌리엄 제임스 홀 약혼자죠. 둘은 사실 중국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했었는데 정동에 있는 보건요관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던 말을 듣고 결국 샤우드가 결혼하기도 전에 한국을 먼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남편도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건요관의 그 폐쇄 위기에 보건요관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다시 나온 거죠. 그 후에 92년에는 결국 약혼자인 윌리엄 제임스 홀이 들어왔고,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94년에는 평양 개척 선교사로 남편과 함께 내려갔다가 남편이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다가 그 병에 감염돼서 결국 서울 양아지 외국인 묘소에 안장이 된 거. 그리고 94년에 귀국하죠. 그리고 다시 3년 후에 다시 내한해서 다시 이제 보건요관을 다시 맡게 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이제 평양으로 내려가서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병원 사역을 도우면서 특별히 이제 평양에서도 남녀 구별이 엄격했기 때문에 여성병원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강해여원이라고 하는 여성병원을 개원을 하죠. 그리고 그 병원 안에 한국 최초의 아동병원을 세우고요. 그리고 거기서 평양맹학교, 그다음에 농학교를 설립하고, 이제 17년부터는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분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집중한 게 한국인 여자 의사 양성 사역이죠. 처음에는 이제 바게스터처럼 미국에 데리고 가가지고 공부시켜서 의사로 만들어서 왔는데 그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한국에서 여성 의료 의사 지망생들을 교육해가지고 조선 총독부에서 실시하는 의사 면허증 시험 거기에 합격을 시켜서 여성 의사를 양성하는 그 방향으로 이제 듭니다. 그래서 후에 살펴볼 커틀러, 그다음에 슈튜어트 이런 분들이랑 함께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로 올라오셔서 이제 여의사 양성 사역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동대문 부인병원을 다시 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건요관은 그때는 이미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흡수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대문 부인병원에 계시면서 그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천에 부인병원을 설립을 하시죠. 오늘의 인천기독병원이라 하겠죠. 그 다음에 28년도에는 창신동의 경성여자의학강습소 현 고대의대를 개설하시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가 친구가 되는 루이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루이스의 후원으로 이 여자의학학습소를 설립을 하시고 33년에 은퇴 귀국하신 다음 51년도에 뉴저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 그리고 딸이 묻혀있는 서울 양화진에 안장이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커틀러입니다. 이분은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세 번째 의사가 되겠습니다. 미시건주 글렌피즈에 출생하셨고요. 미시건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셨고 93년도에 파송을 받아 내한하십니다. 그래서 3대 보건요관 관장이 되십니다. 이분은 일찍이 이제 한국인 여성의학 교육, 여성의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의료 지망생들을 의학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로 키워내기 시작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912년부터는 홀 부인이 설립한 평양 강해여원으로 내려가셔서 거기 원장을 수입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 강해여원이 기홀병원, 그 다음에 장로교회, 제중의원 이 세 병원이 합해가지고 평양연합기독병원이 됩니다. 그래서 평양연합기독병원 여성병동 담당으로 계시다가 이제 25년도부터는 아주 독특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자동차를 앰뷸런스처럼 개조해가지고 지방 순회 의료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부인도 늘 동행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의료 시설이 없는 시골,
그 낙후된 지역을 다니시면서 아주 기초적인 진료 사역과 복음 전도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이분은 31년도 6월에 기독교 조선 감리회 제 첫 번째 여성 안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14인 여성 목사 중에 한 분으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39년에 은퇴 귀국하시고 고향에서 돌아가십니다. 이분의 묘소도 그 가족 묘소에 있습니다. 블레이 메모리얼 파크라고 거기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거기에 묻혀 안장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 하워드 박사의 묘소도 그렇고 메어리 커틀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한국 의료 선교사에서 잊혀져서는 안 될 그런 인물들이 미국 이렇게 공원 묘지에 묻혀 있는데 저런데 조그마한 어떤 우리가 땡스기빙 하는 그런 표지석이라도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로 본격적으로 들어온 분이 루이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도 이제 간호사로 오신 분들이 있지만 병원에 소속돼 가지고 간호사역을 하셨던 분은 엘라 루이스 이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하시는데 이분은 퀘이커 교도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퀘이커 교도로 사셨는데 어쨌든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퀘이커 교도였고 본인 자신도 퀘이커 교도 신도로 자라났습니다. 필라델피아 스프링 가든 대학을 졸업하셨고 루스벨트 진료소에서 간호사 훈련받고 간호사 사역을 하시다가 뉴욕 감리교 여성 사역자 훈련원 디커니스 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사감으로 계시는데 그때 로제타 셔우드가 한국으로 선교사로 나오기 직전에 거기서 훈련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감과 훈련생으로 둘이 만납니다. 그리고 나이는 2살 차이예요. 루이스가 위 언니죠. 그래서 둘이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제타 셔우드가 한국으로 떠나면서 내가 여기서 1년간 훈련을 받는 동안 당신을 너무 좋아하게 됐다. 나는 한국으로 나가지만 언젠가 기회 되면 당신과 한국에서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떠나요. 그 말이 씨앗이 돼가지고 결국 3년 후에 루이스가 한국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정동보건여관에서 결국 셔우드와 루이스가 같이 의사와 간호사로 사역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의 우정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95년에 스크랜턴 대부인이 2차 안식년 휴가를 받고 들어오시면서 동대문에 선교 부지를 마련하고 볼드윈 채플과 볼드윈 디스펜서리, 볼드윈 시약소를 설립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간호사역을 겸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거죠. 정동과 동대문을. 그리고 정동교회 유치원, 한국 최초의 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치원을 설립을 하시죠. 그리고 1902년 이후에는 이제 후배들이 간호사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간호사역에서 손을 떼시고 메어리 스크랜턴 부인이 사역하고 있는 서울 상동교회로 옮기셔서 그때부터 경기도 남부 시흥, 수원, 오산 등지를 다니면서 전도 사역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퀘이커 교도였기 때문에 아마 간호 사역도 소중하게 여겼지만 복음 전도 사역에 굉장히 의미를 두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06년 6월에는 결국 미감리교회 선교사직을 사임하시고 미국의 부모님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었는데 그걸 처분해서 서울 창신동 132번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여자 고아원을 설립합니다. 이게 이제 동대문 부인병원 바로 성 바뀌죠. 거기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제일 대표적인 빈민촌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그런 창신동, 거기는 공장도 많고 윤락촌도 많고 아주 슬럼가였죠. 거기에 이제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그래서 여자 고아원을 설립해서 20년간 그 고아원을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서울에서 돌아가세요. 그때 이제 양화진에 묻히게 되는데 그 창신동에 동네 사람들이 묘비를 세워줍니다. 거기에 이제 조선식으로
묘비에 이제 한시를 쓰는데 원섭대양, 초도조선, 광전복음, 다구영혼, 먼 대양을 건너오셔서 조선의 땅에 처음 와가지고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그런.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27년이겠죠. 그때 이제 셔우드 홀 부인이 로제타 셔우드 홀 부인이 미국으로 한 10년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미 루이스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두 친구의 만남에서 이제 루이스는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얼마 살지는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죽거든 내가 고아원을 하고 있는 이 부지와 이 건물을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이 여자 의학 강습소 그걸로 써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서 이제 28년도에 홀 부인이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이미 루이스는 죽은 거죠. 그리고 루이스가 1년 전에 했던 유언에 따라 또 루이스의 미국에 있는 후손들도 그대로 언니의 그 유언에 따라서 고아원을 했던 그 자리에서 여자 의학 강습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홀 부인이 1928년 3월에 창신동 고아원을 이제 건물에서 경성 여자 의학 강습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Ella Lewis Memorial Women's Medical Training Institute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해방 후에 우석대학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이제 고대에서 인수하면서 고대 의대가 되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양화진의 아버지의 묻혀있는 엘라 루이스의 묘비입니다. 그러니까 저 묘비는 좀 다른 선교사들이 세운 묘비랑 조금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 사람들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한시도 양옆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건물은 바로 이제 경성의학 강습소로 변화가 된 다음 그 여자 의학 수련생들이죠. 그 간판을 보면 엘라 앤소니 루이스 메모리얼 홀 이렇게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 동대문 부인병원과 깊은 관계를 가진 분이 해리스입니다.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에서 출생했고요. 명문대학이죠.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 김한란 박사가 졸업한 데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라든지 뭐 이화학당의 초기 그 선교사들이 거의 다 오하이오 웨슬리안을 졸업을 합니다. 거길 졸업을 하고 신시내티 여자 의학교를 졸업을 거쳐서 필라델피아 대학을 또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학 중 여자 기숙사 의사로도 활약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97년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정동보고여관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홀 부인이 평양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국여관에 사역을 하시고 98년도에는 볼드윈 시약소를 전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동대문으로 오셔서 볼드윈 시약소 원장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1901년에 홀 부인이 안식년 휴가를 얻어서 미국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평양 강해여원으로 가셔서 원장으로 사역하시는데 그때 1년 후에 결국 전염 환자를 진료하시다가 그 병에 감염이 돼서 평양에서 별세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유해는 평양교회 창광산 외국인 묘소에 안장이 됩니다. 뭐 지금은 뭐 거의 사라졌겠죠. 결국 전염병에 감염돼서 굉장히 자기 자신도 이제 투병사를 하면서도 계속 병원에 나가면서 이렇게 진료 활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몸을 좀 돌보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그렇게 혹사를 해서 되겠느냐 했을 때 이제 저분이 남긴 말이 그거랍니다. Those people are worthy of all I can give them. 이 백성들은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을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1902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죽음이죠. 한국에서 별로 사역도 오래 못 하시고. 근데 그의 죽음이 그 후배 동료 선교사들을 굉장히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남아 있었던 선교사들이
동대문 시병원, 소위 말하는 동대문 볼드윈 시약소, 이제 나중에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한옥 건물을 병원으로 개조해 가지고 쓰는 이 병원 건물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서양식 빌딩 건물을 짓자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돌아가신 지 10년 만에 미감리의 해외 여선교부에서 지원을 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또 후원을 해서 서울에 동대문 부인병원을 짓는데, 그 병원 이름을 릴리안 해리스 메모리얼 호스피털로 이제 명명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릴리안 해리스 메모리얼 호스피털입니다. 아마 이 병원 건물을 기억하시는 이대의대 동창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건물이 지금 목동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저 건물에서 진료를 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저 건물이 동대문에 세워진 제일 큰 건물, 제일 화려한 건물, 제일 시설이 좋은 그런 여성병원으로, 세브란스 병원의 버금가 못지않는 그런 병원 규모를 자랑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동대문 부인병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스버거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오하이오주 라이스에서 출생했고요. 간호학교하고 여자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내한에서 보구여관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1901년부터는 동대문 볼드윈 시약소의 원장을 내고, 이분이 이제 1902년 바로 해리스가 평양에서 돌아가시니까 그 해리스를 기념하는 동대문 부인병원 모금운동을 이분이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때 1904년부터 안식년 휴가를 얻어가지고 귀국해가지고 미국을 순회하면서 릴리안 해리스의 죽음을 미국 교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를 기념하는 서양 병원 건물을 제대로 한번 서울에 짓고 싶다. 그 걸른 모금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해리스 병원 건축을 완공을 못 보고 결국 선교사직을 사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안동 장로교 시약소로 옮겨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건강 때문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1915년경에 귀국해서 오하이오에서 의사로 활동하시다가 35년도에서 돌아가십니다. 이분의 묘소도 이제 고향 노스마운트 자이언 메모리얼 파크에 묻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드먼즈, 이분은 이제 이대 간호학과의 간호대학의 창시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분이죠.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 간호교육을 위해서 한국에 나온 분입니다. 다른 분들은 간호사역을 위해서 왔다면 이분은 간호교육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캐나다 온타리오주 출신이고요. 미시건 대학 간호학교를 졸업하셨고, 오하이오에서 킹스 도터스 유니언, 이건 이제 공주회라고 많이 한국에서는 불리는데 소위 교회 여성 봉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교회 여성들이 열악한 또 불쌍한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도 이제 간호사역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1903년에 한국으로 파견되어 오시는데, 이분은 본격적으로 한국 선교부에서 이제는 한국인 간호사를 양성해야 되겠다. 미국에서 오는 간호사로는 도저히 이게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한국인 간호사를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그 전문직으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그해 12월부터 보건여관 간호원 양성학교를 시작하시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유아여대 간호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제1회 예모식을 2명을 거행하죠. 이분들은 다 보구여관에 치료받으러 왔던 여성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북장로회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였던 쉴즈하고 대한간호협회를 창설하시고요. 한국 최초 간호학 교재를 간행하시고,
근데 이분은 오랫동안 감리교 선교사를 활용은 못하십니다. 그때 이제 상처를 한 군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던 해리슨이라고 하는 남장로교 선교사, 이 가족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결국 부인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아니면 이제 해리슨은 이제 귀국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에드먼즈가 그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28년도에 남편 건강 때문에 귀국할 때까지 목포와 군산에서 남편 사역을 도우면서 여성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결국 남편은 28년 9월에 레바논에서 켄터키에서 돌아가시고요. 45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별세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리슨, 이분은 짧게 한국에 와서 복은요한 간호사역 하시면서 간호 양성소 사역을 도우셨던 분입니다. 1908년부터 1910년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잊어서는 안 될 분이 바로 슈트워트라고 하는 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의사가 되셨고요. 1910년에 동대문 볼든 시약소로 와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인병원이 건축이 되죠. 1912년 4월에. 그래서 릴리안 해리스 메모리얼 호스피털을 건축하고 그때 초대 원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십니다. 이분은 병원 진료 활동보다도 사회 사업을 많이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아동보건, 그다음에 공중위생, 그러니까 병원 치료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예방이다. 이 원리를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보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들 병이 나가서 죽을 때나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앓기 전에 먼저 공중위생과 보건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뜻에서 이분은 이제 그런 사역을 많이 개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동보건의 날을 시작하시죠. 소위 말하는 베이비쇼라 해서 건강한 아이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행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무료 산부인과 병실을 개설합니다. 너무 가난한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빈민촌, 창신동의 빈민촌 구호사업도 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5년도에 선교사직을 사임하시고 귀국을 일단 하십니다. 그러다가 30년에 독립선교사로 다시 내한하셔서 홀 부인이 시작한 경성여자의학 강습소를 자비량으로 선교를 지원하십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하시다가 귀국해서 샌디에고에서 별세를 하십니다. 저는 이분이 1913년에 제출한 보고서를 읽으면서 참 웃기도 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새 병원을 지은 후 1년 동안, 1912년, 13년이겠죠. 1년 동안 13,622명을 진료하였다. 난 이게 처음에 잘못 쓴 게 아닌가. 어떻게 1년 동안 13,000명을 하나 했더니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많은 날에는 82명까지 진료하였다. 1년간 왕진을 286회 실시하였다. 그러니까 뭐 매일 한 차례 왕진 갔다는 얘기겠죠. 한 번은 이른 아침에 왕진 요청을 받고 간호사와 함께 가보니 이미 환자는 죽은 후였다. 그래서 숨을 거뒀다 하고 하자 가족들은 우리도 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 의사가 아니냐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죽은 사람도 살렸으니까 당신도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기독 의사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당신은 예수 의사가 아니냐 하는 이 말, 지저스 닥터, 이게 막 기독 의사라고 하면은 한 번쯤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는 단어로 보입니다. 예수의 심장, 예수의 언어, 예수의 생각, 예수의 손길, 뭐 그런 걸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그게 바로 지저스 닥터가 아니겠는가. 성탄절에 병원 주변 빈민촌 아동 75명을 초청해서 목욕을 시킨 후 음식과 의복을 나눠주고 구충약을 먹여보냈다. 이것이 병원의 연례 행사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이제 성탄절만 되면 이제 동대문 부인병원은 그 창신동의 빈민촌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탄 축하 파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30년의 새 노익장들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가슴이 좀 뜨거웠어요. 저분들은 다 지금 60에서 70 바라보는 노인네들이거든요. 홀 부인, 커틀러, 스튜어트. 그러니까 평생을 한국 땅에서, 저보다는 평균 30년, 40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사진을 선교 보고서에 실려면서 뭐라고 쓰냐면, 세 여성이 한국에서 사역한 횟수를 합하면 1센츄리, 한 세기가 넘는다, 이런 말을 썼어요. 특히 스튜어트는 은퇴하고 미국으로 가서 쉬고 있다가 자기 친구인 홀 부인이 여기 의학 강습소를 시작은 했는데 교수가 없다, 가르칠 교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국말도 좀 할 줄 알고 한국 여성들, 한국 문화도 좀 아는 그런 의학 교수가 필요하다는 말 듣고 저 노고를 이끌고 한국으로 다시 와서 5년 동안 홀분과 같이 의학 강습소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저 가슴이 좀 무거워요, 저런 모습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앤더슨 간호사입니다. 이분은 2세대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이제 1세대라고 하면은 이분은 좀 2세대 분들인데, 아이오와주 볼링턴에서 목사의 딸로 출생했고요. 시카고 여자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훈련을 받은 다음 오빠도 의사입니다. 엘빈 앤더슨. 그래서 저분은 평양 원주 여기에서 기독병원 원장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오빠랑 같이 와요. 그래서 이제 평양 광해여원 간호원 양성 사역을 하고요. 12년 이후에는 동대문 부인병원 간호부장으로 그리고 간호학교 교장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25년에는 다시 평양으로 가셔서 간호학교 교장을 하시다가 40년 11월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출국 당하시죠. 그리고 43년에 결국 미국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다음에 힐만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분은 뉴욕에서 출생하셨고요. 1911년에 오셨는데 이분은 오실 때 나이가 60세예요, 이미. 그러고 보면 이분은 아마 미국에서 의사가 돼서 한 30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노년에 자기의 마지막 삶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60세 환갑이 지난 나이에 한국으로 나오셔서 볼드윈 치약소에서 이제 그게 동대문 부인병원 전신이죠.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1년 후에는 평양 광해여원으로 가시고 다시 1년 후에는 보구여관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것이 9월 달에 이제 문을 닫거든요. 이게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흡수가 되면서 마지막 보구여관 의사가 된 거죠. 그러면서도 1년간 3,350명을 치료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한국의료선교사협회 총회에 참석하셨다가 건강 악화로 결국 3년 만에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돌아가십니다. 비록 한국에서 사역한 것은 한 3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에 한국 땅을 찾아와서 그렇게 해서 결국 혼신을 다해서 치료하다가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신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의 무덤은 LA의 잉글우드 메모리얼 파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 말기에 결국 했던 그런 선교사들이죠. 로버트, 저분은 동대문 부인병원 이제 거의 끝 무렵에 활동했던 이제 간호사입니다. 저분은 이제 스웨덴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 미국으로 이주했고요.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 에스베리 감리교병원에 간호학교를 졸업하셨고 16년에 파송을 받아 동대문 부인병원 가정 간호부장으로 아동보건 사업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1918년, 19년 1차 세계대전 말기에 시베리아에 가셔서 거기서 적십자 구호 활동에 참여하십니다. 그때 건강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돌아와서 한 20년 동안 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일제강점기에 동대문 부인병원의 간호 양성 사업, 그것도 간호 사역은 저분이 거의 털을 잡으셨죠. 그리고 40년 11월에 강제 출국 당하셨다가 해방 후에 다시 내한하셔서 인천 부인병원 사역을 하시고 49년에 은퇴 귀국하셔서 81년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다음에 로저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뭐 한 15년 정도 한국에서 사역하신 분입니다. 미시건주 아레나에서 출생하셨고요. 감리사로 21년도에 파송을 받아 동대문 부인병원 간호부장, 간호학교 교장으로 사역을 하시고, 이분은 특별히 전도 사역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간호학교 훈련생들을 지방에 파송해서 의료 전도 그리고 전도 활동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답니다. 26년도에 안식년 휴가를 얻어서 귀국하셨다가 건강이 악화되셔서 결국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지만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선교사직을 사임하신 후에 65년도에 오하이오에서 별세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로저스의 24년도 보고서에 참 가슴 찡한 그런 보고서를 제가 읽었어요. 얼마 전 8시가 넘었는데 한 젊은 부인이 힘들게 언덕을 올라왔다. 동대문 부인병원이 좀 가팔랐거든요, 언덕이. 나는 그녀에게 가족 허락을 받고 왔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예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수마일 떨어진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친구들로부터 우리 병원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주변에서는 돈 없으면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녀는 오기로 결심을 했다. 그 여인은 돈도 가진 것도 없는 가난뱅이였지만 우리 병원에서 돈 없어도 잘 치료해 준다는 말을 듣고 왔다고 했다. 우리 병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얼마나 다행인가. 또한 우리 병원에서 길러낸 간호사들이 전국에 흩어져 백성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어주고 있으니 이 또한 귀한 사역이 아닌가.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우리 병원에서는 돈 없어도 잘 치료해 준다. 그 말을 듣고 찾아왔다는 이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 아마 이게 전도부인들이 그런 소문을 내고 다녔는 것 같아요. 보통 병원에 가려면 돈 있어야 되는데,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동대문 부인병원은 돈 없는 사람도 잘 치료해 준다. 그냥 설렁설렁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이 바로 선교사들의 마음. 그것이 우리가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병원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로저스는 한국에서 사역한 기간은 길지 않지만 저런 보고서 하나로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 의료인들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묘비는 톨레도의 포트 믹스 메모리얼 파크에 있습니다. 페인, 졸라 페인, 이분은 인디애나폴리스에 출생했고요. 간호사로 1920년에 파송을 받아 내한합니다. 그래서 간호부장으로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건강학과로 귀국했는데 다시 6년 후에 다시 복귀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6년을 결국 기다린 거죠. 보통 보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저분은 포기하지 않고 회복되자마자 다시 6년 만에 동대문 부인병원에 오셔서 사역을 하면서 간호사역을 하면서 홀분의 경성여자의학 강습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1년도에는 평양으로 내려가셔서 연합기독병원 간호부장 그리고 간호학교 교장을 사역하시다가 39년도에 결국 건강학과로 귀국하시고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별세하십니다. 저분의 묘소도 인디애나폴리스의 크라운힐 메모리얼 파크에 있습니다. 로젠버거, 저분은 이제 간호사인데 좀 아주 독특한 사역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21년도에 내한하셔서 동대문 부인병원 간호사역을 시작하셨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이제 서울 인사동의 태화여자관이
남감리교, 북감리교, 그 다음에 북장로교 세 기관의 여선교부가 연합 사회복지기관으로 태화여자관을 설립하시거든요. 이때 이제 로젠버거는 북장로회의 몫으로 이 태화 진찰소를 책임지게 되시고, 그리고 태화여자관의 아동보건 및 공중위생 사업을 담당하십니다. 저분이 한 것 중에 하나 콩우유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조선의 아이들이, 산모들이 우유가 안 나와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조화 사망률이 50%가 넘는 거예요. 우유를 주는데 조선 어머니들이 어떻게 짐승젖을 사람의 아기한테 먹이느냐고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유를 안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영양식이 뭔가 해서 이제 콩우유를 개발합니다, 저분이. 그래서 숭실대학의 루츠 교수, 농가 교수인데 루츠 교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위 요즘 말하면 두유면 굉장히 건강식이죠. 20년대에 콩우유를 개발해서 그걸 이제 보급하는 운동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분은 아동보건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래 아동 건강회를 시작하시고, 저기 이제 어린이날 뭐 그게 이제 곡어간이 됩니다. 그러면 경성연합 고아 건강 구제회라는 걸 조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 이제 이상재 선생이라든지 뭐 윤치호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걸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고아 이제 건강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동대문 부인병원 부지에 경성 타가소를 건립하십니다. 그래서 동대문 부인병원 아래쪽에 굉장히 큰, 그래서 고아원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타가 사업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여성들을 위한, 왜냐하면 그 창신동 지역에 직장 여성들이 많았어요.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 어머니가 직장에 나갔을 때 그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버려진 채로 뒹구는 그 모습을 보고 로젠버거가 동대문 부인병원 아래 이 주간 타가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한국에서 최초의 타가소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40년에 강제 귀국을 당하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인물입니다. 이분은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27년도에 한국에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동대문 병원 마지막 원장이 되십니다. 이분이. 그렇게 해서 안수경, 이미 그때는 홀부인이 양성했던 안수경, 현덕신 이 여자 의사죠. 이분들과 함께 동대문 부인병원을 산부인과 소아과 중심으로 운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학교 훈련생들을 지방에 파송해서 전도활동, 의료활동을 하게 하시고요. 또 YWCA, 그 다음에 여자기독교 절제회와 연대해서 이 성매매 여성들, 이 창신동에 그런 집장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매매 여성 구호 및 공창폐지 운동을 이분이 전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4년 된 평양으로 내려가셔서 거기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를 하시다가 37년도에 안식년 휴가를 귀국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일제 말기 정세가 악화돼서 결국 귀환하지 못하시죠.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동대문 부인병원, 이제 그 정동에 있던 보건여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동대문 부인병원의 부지,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거는 이제 좀 접할 기회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월에 제가 스크랜턴 어머니와 아들의 조선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동대문 부인병원이 개설되고 그것이 결국 동대문 부인병원의 그 부지와 건물을 처분해서 2대 목동병원이 됐다는 점에서 이제 이화여자대학 의과대학이나 이화의료원은 동대문 부인병원 정동보건여관에서도 물론 뿌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적 토대는 사실 정동의 보건여관보다도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그대로 개성을 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대문 부인병원이 설립의 계기는 윌리엄 스크랜턴 박사의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계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1887년에 그러니까 한국에 오신 2년 후죠. 바로 이 정동에 있던 시병원을 세 곳 애옥에 남대문, 동대문으로 뜯어 옮길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정동은 궁궐이 있는 곳이고 양반 저택이 있는 곳이고 외교관이 있는 곳이고 여기 서면 로열 플레이스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 오기가 어려워요. 특히 여성들은 오기가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대문 밖 애옥에 거기는 공동묘지가 있는 데입니다. 전염병 환자들을 갖다 버리는 데예요. 그다음에 남대문 시장 한복판이죠. 제일 지저분한 곳입니다. 그리고 동대문 성벽 바로 아래 거기는 갓밭이 무당 제일 천민들이 살던 데예요. 그런 데로 옮기면서 그걸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라고 칭호를 붙인 거죠.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병원은 강도 만난 여리고 골짜기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안전한 정동을 떠나 그렇게 해서 열악한 환경에 애옥에 그다음에 남대문, 동대문.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약소를 시작을 하는데 그 나중에 다 교회로 발전하죠. 그렇게 해서 스크랜든 박사는 동대문의 제일 오른쪽 지금 가운데 선이 있습니다만 오른쪽 거기를 1889년에 1차적으로 삽니다. 스크랜튼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이요. 그래서 이제 남자 선교부 소유예요. 그 다음에 1892년에 어머니 스크랜튼이 미국 안식년 휴가를 받아오면서 볼드윈, 소위 한국 여선교 최초로 도네이션을 했던 그 볼드윈 부인의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왼쪽 편에 여자 선교부를 부지를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볼드윈 시약소하고 볼드윈 예배당을 처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동대문 같은 언덕이지만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아들 스크랜튼이, 왼쪽은 어머니 스크랜튼이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동쪽에서는 주로 책방 전도사, 그다음에 나중에 동대문 교회, 그래서 복음 전도 사역을 주로 하게 되고요. 왼쪽에서는 이제 여선교 사역을 하고 동대문 부인병원이 거기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언덕에 세워진 건 동대문 교회보다도 동대문 부인병원보다도 바로 스크랜튼 메모리얼 홀입니다. 어머니 스크랜튼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이제 독신 여자 선교사들의 사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 스크랜튼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미국 선교부에서 기금을 얻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동에 조그만 한옥을 개조한 그런 여선교사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독신 여자 선교사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언덕에 제일 먼저 집니다. 그러면서 그 건물을 메어리 스크랜튼 메모리얼 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화의 1930년대가 되면은 이화 지금은 예원여학교죠. 그 언덕에 그 운동장에 그레이 홀이라고 하는 것 그 건물을 짓고 옮겨가는데 그 전까지는 모든 서울에 있는 여자 독신 선교사들은 저 건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스크랜턴 홀이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볼드윈 시약소, 볼드윈 예배당이 오른편, 왼편 언덕 아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제 볼드윈 부인이 기금을 댔기 때문에 볼드윈 시약소, 볼드윈 예배당 이렇게 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볼드윈 시약소하고 볼드윈 예배당의 건물을 잘 혼동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볼드윈 예배당을 볼드윈 시약소로 잘못 소개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게 볼드윈 시약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보구 여관의 모습과 좀 비슷해요. 그런데 정식으로 병원처럼 그렇게 해서 한옥 건물로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볼드윈 채플이에요. 볼드윈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저 뒤편 쪽으로 볼드윈 시약소가 있고 앞편 쪽으로 볼드윈 채플 예배당이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아들이 동대문 언덕에 벽돌 2층짜리 예배당을 지으면서 볼드윈 예배당은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볼드윈 시약소가 볼드윈 예배당이 다 헐리게 되는 거는 로젠버거가 경성 타가소 그걸 지을 때 이제 저거 건물은 다 허물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대문 부인병원 릴리안 해리스 메모리얼 허스피털이죠. 그래서 1912년에 지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주변 언덕의 아래는 초가집들이 좀 있고요. 언덕 꼭대기에 그러니까 뭐 명물이죠. 동대문에서는 제일 큰 건물이 우뚝 서가지고 이제 동대문 부인병원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건여관에서 시작됐던 간호학교가 이제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동대문 부인병원의 간호생들, 졸업생들의 모습이고요. 이건 예배당 안에서 찍은 졸업 예배고요. 이제 의사와 간호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학교가 간호 훈련생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1년 동안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저 사진을 소개하면서 코리아 미션 필드에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몇 년 후에는 저 아이들이 자라나서 동대문 부인병원을 방문해서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야 그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 가운데도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시다는데 아마 저기에 안겨있는 애기는 아닐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동대문 부인병원 말 그대로 소아과 산부인과로 아주 그냥 그래서 여인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병원으로, 그러니까 아직은 남성 의사에게 자기 몸을 보일 수 없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동대문 부인병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아기들을 굉장히 극진하게 왼쪽은 정상적인 아기고 오른쪽은 시각장애자 아이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자 아이도 아주 똑같이 동등하게 간호사들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입원실 내부의 모습이고, 이건 이제 아주 가난한 이 거리에 버려진 그런 거린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입원시켰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베이비쇼입니다. 우량아 선발대회 하는 날이에요. 이건 뭐 아주 부인네들의 축제죠. 그래서 부인네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의사들의 검진을 받아가지고 누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가. 그래서 최우수상 받은 아이. 그리고 왼쪽은 이제 거기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 그래서 아동보건 사업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일제 말기 동대문 항공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동대문을 기점으로 동대문 경성타가서 보이시죠? 로젠버거가 설립한 거 바로 저기에 이제 볼드윈 시약소, 볼드윈 채플이 있었던 자리고, 그 다음에 언덕에 동대문 교회가 오른쪽으로 보이고, 그 위쪽에 스크랜튼 기념관이 보이고, 제일 끝쪽에 동대문 부인병원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성 밖에 다 초가집이잖아요, 창신동. 그래서 완전히 이 초가집 천지에 양관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960년대 동대문 주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대문 뒤편으로 경성타가소, 동대문 교회, 스크랜튼 기념관, 동대문 부인병원이 보이게 됩니다. 다 허물어졌죠. 이제 병원은 목동으로 이사가고 동대문 교회도 철거가 되고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동에 있던 보건여관 그 자리에는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흡수된 다음에 그 자리에 저 한옥 건물을 헐고 이화 정동 유치원이 생겨진 거죠. 그래서 저희 한국 최초의 서양식 유치원, 그래서 에드가 후퍼 메모리얼 홀이라고 했고, 저기서 이제 이화 보육학교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한국의 유아교육의 산실이라고 하는 그런 보육원으로 보건여관은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화의료원에서 몇 년 전에 보건여관을 복원을 했죠. 고맙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여관과 동대문 부인의 사역을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 4가지였어요. 의료사역, 간호사역, 그다음에 복음전도, 그리고 사회봉사.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죠. 거기서 사역했던 모든 선교사와 의사와 간호사와 직원들, 그들의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로 의료사역, 간호사역, 복음전도사역, 사회봉사사역을 했던 거죠. 아마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이화의료원의 또 이화의대 동창들의 사역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 강의는 끝입니다. 사랑은 끝이 없지만. 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모님. 네, 강의 감사합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이 클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사회봉사였다는 거는 실질적인 신앙심은 사회봉사라는 그런 모양을 띠지 않고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혼자 신앙심 가지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꼭 사회봉사가 들어가야지. 뭐 그건 제 생각입니다. 맞나요? 이석주 교수님?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강의는 유튜브로 올릴 거고요. 이 강의가 끝났으니까 오늘 이덕주 선생님이 주신 이 자료들을 원하시면은 공유를 해도 된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덕주 선생님은 또 빨리 가셔야 되니까 이덕주 선생님께 질의하시고 싶으신 분만 질의를 하십시오. 먼저 음소거 하시고 질의를 하세요. 저는 5초밖에 못 기다립니다. 혹시 금산 휴내과 원장님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세요. 교수님 강의 들으려고 저도 그 기도교 사회에 있다가 정민아 선생님의 올린 공고 보고 들어와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처음 강의 듣게 되었고, 특별히 이제 보구여관의 시작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가 궁금해서 이렇게 좋은 귀한 강의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더 사실 다른 스케줄 다 있었는데 취소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화여대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남자가 와서 이렇게 있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 사역들에 대한 시선을 이렇게 넓혀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의사지만 선교 역사를 제대로 의사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신학이나 이런 역사하신 분들이 알기 때문에, 또 신학하신 분들이 그 의사들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지만 또 그 진료 행위나 이런 심정은 또 의사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굉장히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학사를 하는 의사들도 분명히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3,000명이라는 숫자를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런 숫자적인 의미는 아마 여기 계신 진료를 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 숫자들이 보여주는 느낌과 의미가 정말 많이 다를 거라고 각 진료 현장에서 아마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구여관 통해서 이렇게 여의사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지금 저는 사실은 이제 군산에 있기 때문에 남장로교 의료 역사 중에서도 진짜 편협하게 군산 의료 역사만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협한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하지만 저희 또래의 친구들이 이렇게 의료 역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저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과거 역사는 지금 현재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 역사가 살아있는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역사, 선교사님들의 이 의료 역사의 흔적들을 지금 또 과거의 미래의 우리 후배들에게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초기 선교사님들이야 병원을 만들고 간호사들 양성하고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어떤 그 시대적 맥락에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한 부분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이 정신을, 이 역사적 사실들을
어떻게 알려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언을 이덕주 교수님께 첫 번째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제가 약간의 아이디어를 얻은 건 뭐냐면, 아까 사회봉사, 총무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봉사인데, 보통 보면 뭐 시인들이나 그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작품이란 걸 남기는데, 의사들이 남긴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잘 보시면 제도와 사회의 어떤 문의로 입혀놓은 것들이 많다고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에드먼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간호란 말을 처음 쓰신 분이거든요. 간호복을 만들고 간호교과서를 만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시인의 글이나 그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되게 영감을 많이 얻다고 하지만 사실은 삶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바꾸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인데, 그런 역할에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충분히 이 사회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간호사나 의사들을 뭐 영웅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사회에 의사들이나 의사들의 위치가 변변치 않다 보니까 사회가 인식하는 게 그런 인식들을 바꿔주는 데는 그런 어떤 선교사님들의 초기 정신들을 우리가 입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약간의 아이디어를 얻었고, 혹시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조언이 아니라 코멘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아까 말했지만 편협한 시각을 가진 의사인데, 그 에드먼드 선교사님이 그 남장로교로 오십니다. 그 헤디슨 선교사님하고 결혼해서 그 남장로교의 그 최초의 여자 선교사인 리니 데이비스라는 선교사와 헤딘 선교사가 결혼하는데, 헤디슨 선교사가 또 풍토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1903년도에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 헤디슨 선교사님과 재혼을 하기 위해서 아마 1907년도인가 8년도인가 군산에 오셔서 남장로교에 소속되고 결혼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그 에드먼드 선교사가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넘어오셨다고 그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는 자녀를 남기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어떠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해리슨이 부인이 죽었을 때는 아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했다는 거는 이제 해리슨 점처의 아이들이 아니라 해리슨과 결혼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건 좀 교정해 주시고요. 선생님의 고민과 열정, 존경을 포함합니다. 이미 다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말씀 올려도 될까요? 네, 임선영 선생님. 저희 우리 수석 임선영 부회장님이십니다. 예, 임선영 선생님은 그 보근여관 135 역사를 공부하셔서 그 책을 내시는데 같이 일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 교수님한테 감사 말씀 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시작했고요. 지금 이화의료원 135년사가 곧 발간이 되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퀴션 마크 있었던 거를 오늘 다 정리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나오게 될 이화의료원 135년사를 여기 오늘 강의 들으신 모든 분이 한번 봐주시면 이덕주 교수님 강의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들어있고 그런 걸 잘 알게 될 거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선영 선생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금 있으면 이덕주 교수님이 또 내보내달라고 막 그러실 거기 때문에 빨리 질문하셔야 돼요. 김태경 선생님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응? 음성어를 안 해놓으셨길래. 오늘 강의가 워낙 퍼펙트 하셔가지고 특별한 질문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회장님 이덕주 교수님을 또 보내드려야죠. 아, 교수님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가슴 무거움이 있는데요. 아, 두 가지 숙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마음에 잘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예수의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남은 또 시간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묘비나 그 우리 메타 하워드와 이런 분들의 게 감사드리는 어떤 저희들의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소망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우리 휴내과 원장님처럼 제가 알고 보니 또 저희 주위에 이화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된 모든 분들의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이거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잘 그런 것과 또 우리 동창회에 많은 이제 동창분들이 열심히 동창회 참여하시지만 그동안 이제 좀 무관심했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공유하면서 이분들의 그 애교심, 동창회에 대한 또 관심 이런 게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널리 우리 또 이제 부근여관 135주년 책이 또 발행이 되고 하니까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 역사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관심을 갖게 됐고 많은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135주년 그 사진전을 이화의료원 서울병원에서 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열게 돼서 혹시 그 마곡 지역에 가시게 되면 이화의료원에 들르셔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 오늘 새로운 것 정말 많이 배웠고요. 강의 들으면서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몰랐던 사실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다시 동영상 들으면서 더 잘 공부하고 또 질문이 생기거나 하면 또 교수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관심 있는 거나 또 같이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또 저한테나 우리 총무님께 연락 주시면 다음 계획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저희 그 음악회 오시나요? 네네, 오십니다. 예, 가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 그 박희정 작곡가랑 예, 예. 줌으로 만나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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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 말씀 좀 조금 나눠주세요. 전 모르겠는데요. 그냥 몇 가지 질문하셔서 몇 가지 대답만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작사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 요번에 합창 교향곡을 작곡을 완료했는데 예. 작사도 했어요. 작사도? 네네. 오. 그런데 작사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오. 그래가지고 그분이? 장신익 지휘자께서 오. 아니 이거 누가 써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가사를. 예. 그래서 써주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이런 가사가 나올 줄 몰랐고 곡이 너무 훌륭하다고. 그래서 함 천재라고. 선생님이? 네네, 그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천재라고. 이 친구 난 천재네. 음악에 대한 문외한이라 네네. 악보를 보내주셨는데 제 아내가 음악을 전공했지만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이제 음악회 가서 이제 들어봐야 저는 알죠. 어쨌든 박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네요. 아유야. 네네. 그분도 오시죠? 못 오죠. 아이고. 그분이 무슨 또 영주권 관련 때문에 이번에 꼭 나오셔야 되는 게 맞는데 모시고 이제 연주를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런데 초청은 했는데 못 오시는 거로 됐어요. 아이고. 그래 좀 애석하지만은 하여튼 정말 뜻있는 음악회가 될 것 같고요. 예.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영감을 주셔서 아니에요. 네, 직접. 네.
미국의 계시- 박희정,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광고를 그렇죠.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의대 동창회 후원으로 12월 18일 오후 5시에 잠실에 있는 롯데 콘서트홀에서 스크랜튼 교향곡이 초연이 됩니다. 지금 여기 유경아 선생님 들어와 있는데, 유경아 선생님 아까 들어와 계시던데 그 사이에 나갔나요? 우리 이 졸업생이 동문이신 유경아 선생님하고 그 부군이신 윤재원, 김윤자 선생님, 윤재원, 윤재원 선생님, 예, 윤재원. 그래서 그 윤유 통증의학과에서 윤재원, 유경아 이렇거든요. 그 마취과 선생님, 저 통증의학과 선생님 같이 개원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 작곡비를 후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헌정이 되었습니다. 스크랜튼 교향곡이 세계 최초로 초연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박희정 선생님이 그 작곡자이십니다. 네, 그 작곡자하고 이덕주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고요. 요번 그 저희 콘서트에 스크랜튼 교향곡도 초연이 되지만 베토벤의 합창교향곡도 곡하고 다른 여러 가지 곡도 연주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듣기 좋은 음악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회장님? 네. 좀 자리가 여기는 자리가 어디여도 다 좋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 스크랜턴을 기리며 포스터 넣어주셨네요. 이 생각보다 스크랜턴 교향곡이 좀 더 굉장히 무거워서, 그러니까 분량도 많고 대곡이라서 9번 교향곡을 4악장을 다 못할 것 같고 3악장, 4악장을 연주하기로 했고요. 이 두 곡이 어떻게 보면 좀 성스러운 곡이기도 해서 다른 소품들을 넣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신익 그 지휘자께서 고민하고 계신데 우리 또 이제 처음으로 음악회 오시는 분들도 우리 학생들도 있고 이래서 좀 우리가 듣기 좋은 또 익숙한 곡을 하나쯤 넣으려고 했는데 맨 앞에다가 넣을 수는 있겠고 이 큰 곡을 듣고 중간에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함신익 지휘자께서는 예일대학교 지휘과 교수, 명예교수십니다. 그리고 그 지휘과 제자이신 박희정 작곡가께서 지휘도 하세요. 한데 이제 작곡의 뜻을 두고 지금 작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이덕주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실 때 예일대학을 나온 유일한 선교사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일부러는 아닌데 예일대 교수님께서 지휘해 주시고 또 예일대 출신의 작곡가가 작곡을 해 주신 게 저한테는 참 또 가슴에 한편에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음악회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오셔도 좋고 다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미라 총무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총무님께 말씀하시고요. 조금 C석이나 B석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초청을 못하는 게 초청했는데 좋은 자리를 못 드리면 또 그럴 것 같아서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많이 초청하셔서 한 3, 4, 500석은 더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한 2000석인데 좋은 자리들은 거의 다 찼어요. 그래도 또 그 나머지 여분의 자리를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해 주십시오. 네, 본의 아니게 이덕규 교수님 못 내보내드리고 광고까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회장님 기도로 표해하는 게 어떨까요? 네. 혹시 다른 분들 코멘트 하시고
소개 드려야 될 분들은 다 드렸던가요? 네, 하여튼 마음으로 서로 또 하나 되는 그런 저가 그냥 한마디만 네. 질문돼도 될까요? 저도 이제 오늘 김혜순 많이 선생님 말씀해 잠깐만요. 주셨는데 김혜순 선생님 잠깐. 예.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김혜순 선생님은 이대 서울병원 소아과 교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대 로제타월 의료선교센터의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덕주 교수님께 이제 시병원하고 사실 애우개 병원이 짧았지만 애우개 병원하고 상동병원은 상당히 컸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도 조금 더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선한 사마리아 병원도 했지만 상동교회가 교회와 병원이 엄청 화려한 역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거에 이제 더 궁금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교수님 다음에 아니, 한번 저도 더. 간단하게 이덕주-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네. 애호계 시약소도 1888년 제일 먼저 시작됐죠. 애호계 시약소를 시작했는데 네. 그 시약소는 안타깝게도 맥길이라고 하는 뒤에 온 의사에게 그걸 맡겼었어요. 근데 그분이 애호계 시약소를 전담하다시피 하셨는데 그분이 또 원산으로 3년 후에 또 가세요. 그래서 애호계 시약소는 사실 1901년 이후에는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대신 스크랜턴 대부인이 여학교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현 여학교가 돼서 명맥을 유지하고 그게 아현교회가 되고요. 상동 시병원은 정동 시병원을 그리로 옮기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정동 시병원이 이제 상동 시병원이 됐는데 상동 시병원도 1907년에 윌리엄 스크랜턴이 감리교수직을 사임을 합니다. 결국 그 자기 직속 상관인 해리스 감독하고의 의견 충돌 때문에 그렇게 해서 1907년 이후에는 상동 시병원도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동에서는 스크랜턴 박사가 개인적으로 세나토리엄 요양원을 하죠. 그래서 상동 시병원도 1907년 후에는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스크랜턴 박사가 했던 그 병원은 결국 애우개나 상동은 다 정동도 마찬가지고 폐쇄가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어머니가 돈 가지고 와서 이제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왔던 볼드윈 시약소가 그 대신 동대문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정동 보건여관을 흡수하면서 결국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송혜옥 부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안 들려서. 음소거가 돼 있습니다. 성 부장님 음소거 돼 있어요. 예. 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참 50여 년 신앙생활을 해온 입장에서 내가 몸 하나를 이렇게 고치고 또 내 몸 하나를 위해서 병원을 드나들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 선교사들의 마음으로 이 여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이 병원을 세워서 제가 여자의 입장으로 선교의 빚을 진 자다.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성 부장님 왜 50여 년 신앙생활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예수 믿게 된 지가 50여 년 됐다고요. 그것뿐이 안 되셨어요? 전 왜 70년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거는 제 나이고요. 우리 김윤자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덕주 교수님을 제가 좀 못 살게 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 교수님이 그 여러 우리 종로 선교 이야기 전 각 지방에 선교 이야기 책들이 엄청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강화도 선교 이야기를 제가 강화도를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하게 그 책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 가지고 그 강화섬 눈물의 강화섬 이야기 책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제가 복사본 하나 그냥 갖고 있는데 그걸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오래된 교회들을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 이제 그 봉화의 척곡교회, 그 강화도의 교동교회, 이런 여러 이제 교회들을 다니면서 홍화교회 이런 데 교회 다니면서 그 교수님 책들을 너무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동대문 그쪽이 다 헐렸어요. 근데 교수님이 항상 애타하시고 좀 속상해 하시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종로에도 정말 그 선교의 역사 흔적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니시면서 사진 찍고 책을 내시고 이랬는데 이런 게 다 이제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동대문 교회 헐린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것도 또 이제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여기 옛날 교회를 왜 헐었느냐,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 다니면서 여긴 왜 헐었냐 했더니 헐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어떤 상충된 지금 남아있는 교회들이 문화재로 등록된 교회들만 이제 몇 개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오래된 교회들이. 그렇지만 이 좁은 땅에서 또 이제 새로 헐어야 되고 이러는 그 상충된 그런 역사의 현장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아까 동대문 병원 헐었죠. 동대문 교회까지 헐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덕주 교수님도 그런 걸 참 마음 아파 하시는데 동감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덕주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핸드폰은 언제 사세요? 글쎄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이번에 그 김윤정 회장, 대한 기독여자 의사회 회장이시거든요, 지금. 근데 진료를 쉬시는 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오래된 교회 사진을 찍어서 그걸로 모자익 미니스트리라는 선교단체에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달력을 사주시면 또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다고 해요. 근데 그 달력이 안 팔리나 봐요, 지금. 예, 제가 교수님 거 마련해 놨어요. 드리려고. 주소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주고받아서. 선생님 지금 교수님한테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사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맞아요. 네. 그게 안 팔린대잖아요, 지금. 많이 사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 박성희 선생님 같이 계신데 야, 끝날 한 때. 말씀 해주세요. 끝날 때도 안 끝나는구나, 이 모임이. 죄송합니다. 저는 일찍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오케이. 안혜선 선생님. 음소거가 돼 있습니다, 안혜선 선생님. 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 그럼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을 불꽃같이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일들을 잘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삶을 통해서 또한 그 선교사님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덕주 교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같이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안녕히 주무세요. 찾기 특강을 끝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돌아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